저는 남편의 차에서 여자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결혼 20년이 넘으면 서로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 뜬 메시지 한 통을 보고 저는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만 했어요.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족이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불륜보다 더 무서운 건 그 관계 뒤에 숨겨진 돈과 유산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된 배신이었다는 걸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집에 들어오면 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거나 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 화면을 숨기듯 뒤집어 놓고 화장실에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 짧은 문자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전화 한 통도 받지 않는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 휴대폰을 들여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욕실 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며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제가 20해 동안 가족이라고 불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남매끼리 장난처럼 보낼 수도 있다고 억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면서도 저는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결혼 생활이 이미 오래전에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처럼 또 안아주고 싶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수건을 털며 나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20년이 넘도록 함께 산 사람이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은 많았습니다. 신우이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한 것도 남편이 출장이라며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난 것도 모두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한 번은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오빠 없으면 진짜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오빠가 진짜 든든해.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남매 사이의 정으로 들렸습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잔인하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또 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척 했습니다.
남편이 현관을 나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짜 진실을. 남편 차는 도심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남편 차 옆으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차 안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멀리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신우이가 웃으며 남편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더니 같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익숙한 곳처럼 자연스럽게. 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설레는 연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일상인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신우이일까? 더 무서운 건 두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불륜보다 더 깊고 더 오래된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됐을까? 언제부터였을까? 그 질문의 답이 무서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 차 트렁크에서 낯선 서류 하나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세입자 이름은 신우이, 보증금 입금자는 제 남편.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국을 뜨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좀 늦을 것 같아.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20회를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어떤 표정을 지어도 전부 거짓처럼 보였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끓고 있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다 알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어제 본 계약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신우이 이름으로 된 계약서, 보증금을 낸 사람이 남편. 이미 충분히 끝난 결혼이었지만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 굳이 신우이 명의로 집을 얻었을까? 그 질문은 한 방향으로만 흘렀습니다. 돈.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 신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신우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 식이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통화를 끊은 뒤에도 그 말이 오랫동안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에 얼굴이나 볼까요? 예전 같았으면 반갑게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 하나도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신우이는 예전처럼 밝은 척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제가 남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컵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오빠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같이 살림을 차릴 정도로 깊어진 관계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말끝마다 돈 이야기를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신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불륜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산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사본, 보험 서류, 대출 관련 메모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붙잡은 건 익숙한 이름 하나였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보험 계약 내용을 따로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가능 여부, 해지 환급금, 담보대출 한도까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식었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샤워하는 동안에도 욕실 앞에 휴대폰을 세워두었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왜 불 다 끄고 있어? 피곤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좀 그래. 당장 물어보고 싶은 말이 수십 개씩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더 봐야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또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그 아파트 앞으로 갔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커튼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가까이 서 있는 실루엣, 서로에게 기대는 몸짓, 남자의 손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는 모습, 저는 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20해 결혼 생활이 제 눈앞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와 저는 한참 동안 핸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질투보다 먼저 든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으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명절을 보내고 같은 상 앞에서 웃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속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뭐였을까? 그날 밤부터 제 슬픔은 조금씩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시어머니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그 인간이 어디에 돈 쓰는지 아느냐?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뭔가 알고 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차를 한 잔 내오고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가 몇 달 전부터 돈 문제로 자꾸 찾아왔어. 사업 정리해야 한다고, 빚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 가져갔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때마다 그 애도 같이 왔어.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남매가 서로 의지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우연히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다음 말을 재촉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창밖만 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둘은 정상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제가 이제 막 본 진실을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계좌이체 내역과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로 나간 돈, 시누이 명의 계좌로 옮겨진 돈, 같은 날짜에 빠져나간 수상한 금액들, 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까지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불륜만으로도 이미 끝난 이야기였는데 그 뒤에는 시어머니 재산을 빼돌린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보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살면서 그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도 처음에는 저를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이 집에서 가장 많이 참고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진 빚이 크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늦게 들리는지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이 잠든 밤을 기다려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폴더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히는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같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제가 따라갔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관계에 익숙해진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제 마지막 미련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남편 휴대폰 메모장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집 처분 예상가, 시어머니 예금, 보험금, 제 이름으로 가능한 대출 금액까지. 그걸 보는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불륜에 빠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삶과 시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이미 계산해 두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공모였습니다. 그 사실이 불륜보다 더 더럽고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시누이도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 앞에서 시누이가 먼저 남편 팔을 붙잡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놀라움보다 익숙함이 먼저 묻어있는 손길이었습니다. 둘은 제 시선을 느끼고 급히 떨어졌습니다. 신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많이 놀라셨죠? 저도 바로 달려왔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행히 의식을 찾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저 혼자 남았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변호사부터 찾아.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가 차려지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슬픈 아들 역할을 했고 신우이는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둘이 언제 유산 이야기를 꺼낼지만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례 둘째 날부터 친척들 사이에서 재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변호사가 빈소로 왔습니다. 가족들을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우이도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둘은 유언장 내용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유언장은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장례를 잘 치러달라는 부탁, 유품 정리 이야기, 감사 인사. 친척들은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배 내용이 나오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금 일부와 집 처분 권한 대부분을 제게 맡긴다고 적어두었습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제정신으로 쓰신 게 맞습니까? 변호사는 다음 조항을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딸에게 이미 생전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으며 그 돈은 대여 성격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우이도 따지듯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걸 왜 이제 와서 써놓은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별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출 관련 문서, 오피스텔 관련 비용까지. 그걸 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술서가 공개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딸이 정상적인 남매 관계를 벗어난 부적절한 관계를 오래 이어왔다고 직접 적어두었습니다. 그 문장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 소리쳤습니다. 이건 영예의 손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에 쓰신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상담 기록, 계좌 흐름, 두 사람이 함께 드나든 오피스텔 월세 영수증, 그리고 시어머니가 직접 남긴 메모.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울기 시작했지만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들켰다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끝까지 듣고 나서야 제 인생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순간 실수였어. 동생이 힘들어할 때 선을 넘었어. 다 정리할게. 제발. 그 말들이 하나같이 우스웠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진 관계를 순간이라고 부르는 입. 시어머니 돈도, 제 보험도, 딸의 미래도 다 계산해 놓고 이제 와서 사람인 척하는 얼굴. 저는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팔아먹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책상 서랍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딸아이 명의 적금 해지 서류였습니다. 오랫동안 교육비로 모아둔 돈이 이미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불륜도 배신도 충분히 잔인했지만 자식 돈까지 건드렸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공포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멈추지 않는 욕심의 화신이었습니다. 가족의 피까지 빨아먹는 괴물이요. 그 서류를 들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은행 확인 전화 한 통에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실토했습니다. 신우이랑 새로 살 집 유지하려면 돈이 더 필요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때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발판 삼아 자기 욕망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친척들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저는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 대출 서류, 계좌 내역, 딸 적금 해지 서류까지 전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우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오빠가 먼저 다가왔고, 저도 외로웠어요. 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말은 제 분노를 조금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 남의 인생을 훔칠 이유는 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난 뒤 저는 혼자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생전엔 미워한 날도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만큼은 저를 지키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상 옆에 놓인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늦게 진심을 알게 됐다는 것, 너무 늦게 제 편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안도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 서류와 고소장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봐줘. 다 잘못했어. 제발.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친척들 사이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게 됐고
남편은 빚과 소송 앞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20해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가장 잔인하게 배신했지만 그 배신 끝에서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불륜은 제 결혼을 끝냈지만 그 끝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부터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제 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